지금부터 2022년도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념식은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를 참석해 주신 영양사, 영양교사, 식품영양관련과 교수님, 학생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영양사협회 홍보위원장이며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인 이영우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제정 선포하고 시적절한 영양 관련 주제를 정하여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와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양의 날은 건강한 식생활로 엔데믹에 더 가까이 라는 주제로 2022년도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국민의례 기념사 유공자 표창 시상식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세 분의 강좌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 공지입니다. 본 세미나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영양의 날을 맞이하여 대국민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양의 날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해 드리오니 홍보 포스터, 가정통신문, 영양 게시판, 카드 뉴스 등을 교육 홍보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영양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영양사협회 김혜진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김혜진입니다. 2022년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영양학회 김향아 회장님,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현태선 회장님,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유기영 회장님, 한국임상영양학회 이은 회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0월 14일은 영양의 날입니다. 영양의 날은 영양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해 건강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식품영양 관련 단체들이 뜻을 모아 제정 선포한 날입니다.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영양의 날은 건강한 식생활로 엔데믹에 더 가까이를 2022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급기야 우리의 식습관과 건강상태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침과 점심 식사를 거르고 혼자 밥을 먹거나
신체 활동이 감소하는 비율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인들은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고위험 음주율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모습의 변화는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거나 편의식품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과일과 채소 같은 건강식품을 덜 찾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연령층에서 건강 식생활 실천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결국 변화된 식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영양 결핍과 열량 과잉 섭취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라 건강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비만,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과 식습관은 감염성 질환과 다르게 우리 몸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장기간 지속될 경우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여가 흐른 오늘 국민들의 영양관리와 식생활 개선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영양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끊임없이 매년 국민들에게 중요한 영양 메시지를 던지며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영양의 날에 대해서도 그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전문가인 영양사들의 현장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지금보다 더 가까이 국민 곁으로 다가가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를 후원해주고 계신 보건복지부와 귀한 시간을 내셔서 유익한 내용을 발표해 주신 김기남 교수님, 김원경 교수님, 배윤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양의 날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엔데믹 시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양의 날 기념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4개 단체 회장님들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영양학회 김양하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영양학회 김양아입니다. 10월 14일은 영양의 날입니다. 한국영양학회는 2007년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와 함께 영양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양의 날을 선포하였고 2007년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시의적절한 영양 관련 주제를 정하여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세 건강 지키기, 비만 예방, 나트륨 섭취 줄이기, 당 섭취 줄이기,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식생활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올해도 영양의 날을 맞아 건강한 식생활로 엔데믹에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면역 증강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엔데믹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이때 영양 전문가인 영양사를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으로 인한 영양 관리가 면역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국민들이 면역 증강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올바른 식단과 식생활 습관에서 실천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하루 이틀의 교육이나 홍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양의 날의 의미를 한층 더 새기고 건강한 면역 증강 식생활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 현태선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현태선 회장님의 기념사는 자료집의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식품영양과학회 류기형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 회장 유기영입니다. 완연한 가을날씨 2022년 영양의 날을 맞이하여 행사 및 영양 관련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양의 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회원들이 모여 코로나 시대 영양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알차게 준비해 주신 김혜진 대한영양사협회 회장님과 관련 학회 회원 여러분께도 식품영양과학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생활을 추구하여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식품 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깊게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영양 관련 학회 회원들이 보여준 학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식탁을 보면 가정의 삶이 보이고 국민의 식생활을 보면 나라의 품격이 나타난다는 것과 같이 국민 식생활 현장에서도 학회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양 관련 학회와 협회에서도 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산업체 학회, 소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식품 원료 수급 불안정, 기후온난화 등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 위기 등으로 식품 산업도 순탄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식품 산업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영양의 날 행사와 세미나를 통하여 학문의 발전과 함께 산업체의 제품 개발이 국민의 영양 향상에 한 단계에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양의 날 행사와 세미나가 식품 영양에 관한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하는 대화의 강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가 국민의 영양,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고민해보는 중요한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축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임상영양학회 이은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은 영양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영양 관련 5개 단체는 2007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양의 날 선포를 결의하고 선포식을 개최하여 영양의 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양의 날을 기해 올바른 식생활로 균형된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적절한 영양 관련 주제를 정해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의 소망을 담아 건강한 식생활로 엔데믹에 더 가까이 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식습관, 영양소 섭취, 운동, 흡연 및 음주 같은 생활 환경의 변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같은 생활 문화를 비롯하여 비대면 수업과 같은 교육 문화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 테이크아웃, 밀키트 사용과 같은 음식 문화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음식 문화의 변화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시기이지만 영양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엔더믹이 가까워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식생활 실천은 단발성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도달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평생 실천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민간 주도가 아니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영양관리와 건강과의 연관성을 되돌아보고 실천 방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양의 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화면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자 김은미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장입니다. 표창장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장 김은미. 귀하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실천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서민자 제2남도학숙 영양사입니다. 표창장 제2남도학숙 영양사 서민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심재은 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입니다. 표창장 대전대학교 교수 심재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윤경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입니다. 표창장 제주대학교 교수 이윤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의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정리 후 이어서 2시 20분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인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2시 20분부터 20분간 진행됩니다. 엔데믹 시대 영양관리, 면역과 영양, 영양소 섭취 기준과 식습관 진단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김기남 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김기남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고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기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엔데믹 시대의 영양관리라는 제목으로 면역과 영양 그리고 영양소 섭취 기준과 식습관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코로나19 이후에 체중이 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이 감소했고 또 운동량이
적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기의 변화가 있어서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배달 음식을 통한 이 섭취 빈도가 늘어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통계를 담당을 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코로나19 전보다 청소년 비만이 늘고 식생활 지표가 악화됐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 심평원에서 2022년 4월에 분석한 자료인데요. 코로나 4년 동안 비만이 2배가 늘었다라고 하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만뿐만 아니라 영양소 과잉으로 인한 비만뿐만 아니라 영양소 결핍 환자도 함께 급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인으로 심평원에서는 인스턴트라든가 배달 음식 섭취 증가와 함께 운동 부족이 그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양 결핍 중에서도 비타민 D 결핍 환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 A 결핍도 많이 관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양 부족과 영양 과잉은 모두 다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데믹 시대에 면역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영양 부족도 아니고 영양 과잉도 아닌, 그러니까 영양소 균형 있는 섭취. 그래서 엔데믹 시대의 건강관리의 기본은 바로 영양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우선 면역과 영양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골고루 먹는 거, 알맞은 양 먹는 것과 이런 좀 쉽게 그 도구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식품 구성 자전거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좀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식생활 진단할 수 있는 영양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역과 영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실제로 이 면역과 관련되는 영양소들, 다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 그 외에 생리 활성 물질들을 들 수가 있는데, 매 단계마다, 면역 반응의 매 단계마다 영양소가 관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최근에 그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코로나19 중증도라든가 혹은 포스트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들이 이런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면역의 여러 가지 단계들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병원균의 침투와 영양소와의 관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 면역의 최전선에서 이 피부와 점막이 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원균을 막아주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피부와 점막을 나타내는 것들이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원균들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도 병원균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병원균들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든가 공기에 항상 노출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 피부와 점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섭취량이 부족하다거나 잘 먹지 못한다거나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1차 방어선이 붕괴가 되게 되고 약해진 피부나 점막을 통해 가지고 병원균들이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양실조, 기아 상태도 해당이 되지만 최근에 이런 거식증으로 인한 영양실조들의 경우에도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감염의 위험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비타민 A 역시도 이런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상피세포들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를 못하고 제대로 기능을 갖추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비타민 A가 결핍이 돼서 점맥이 눈물이 잘 분비가 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각막 건조증으로 인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실명이 발생한 그런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런 피부와 점막의 건강에 있어 가지고는 비타민 A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아연이 결핍이 되면 상처 회복이 지연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이라고 하는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들도 병원균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일단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하게 되면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백혈구가 됩니다. 백혈구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백혈구들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식세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식세포는 병원균이 나타나면 이런 균들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여러 조직들, 폐라든가 아니면 소화기관이라든가 간, 신장 이런 이제 조직들에는 각자 분포를 하고 있는 그 대식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조직에서 보초를 서고 정찰을 하는 기능을 하다가 만약에 병원균들이 침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 백혈구들이 싸움을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백혈구는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일종의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혈모세포에서 백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영양소들이 바로 이런 영양소들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백혈구로 분할을 할 때 에너지원 중에서는 지방을 많이 쓴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런 세포의 구성 물질이 되는 단백질이라든가 앞에 말씀드렸던 비타민 A, 아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혈구가 일단은 이렇게 이제 병원균들을 잡아먹게 되면은요, 자, 이런 식균 작용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경보 장치를 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병원균이 침투했다라는 것을 우리 온몸에다가 알리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다른 백혈구들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요, 백혈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만들어지면서 백혈구 군대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백혈구가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에너지, 단백질, 세포 분열에 필요한 엽산이라든가 비타민 B12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너무나 많은데요. 에너지 대사의 재료가 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외에도 효소의 작용을 하는 단백질, 여러 가지 비타민 B군을 비롯한 조효소 역할을 하는 비타민들, 자, 그리고 마그네슘인 요드, 철분 같은 이런 보조인자의 역할을 하는 무기질들도 다 이 단계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잡아먹은 그 병원균을 처리하기 위해서 백혈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분해 요소와 활성 산소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병원균을 파괴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칼슘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하는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칼슘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병원균을 잡아먹고 이 병원균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이제 백혈구의 모습을 보인다면, 오른쪽 보시면은 어떤 유전자 문제로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병원균들이 주변에 있더라도 백혈구가 이 병원균을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칼슘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백혈구가 병원균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백혈구를 보호하고 또 백혈구의 폭주로부터 정상세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는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파이토케미컬,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감염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여러 가지 감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것들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오메가3 지방산들은 염증 반응을 좀 억제를 하면서 이 감염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이제 백혈구 군대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전면전에 돌입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활약을 하는 것이 바로 림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림프구에는 정예부대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림프구들은 특수 정예부대라고 하는 이유가요. 골라서 죽이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만 골라서 죽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다른 자연 살해 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아이는 굉장히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자연 살해 세포와 T세포는 이미 감염된 세포를 골라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세포, 감염된 세포에서 병원균이 증식을 하는 걸 좀 억제를 시키게 되고 다른 정상 세포들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T세포와 우리 자연 살해 세포가 이렇게 감염된 세포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 예로 우리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가 바로 이 T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조그만 감염에도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T세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T세포라든가 자연 살해 세포가 생성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비타민 B 군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비타민 D는 이런 자연 살해 세포를 증강시키는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여러 단계 면역 반응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D가 결핍이 된다면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까지도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림프구인 이제 B세포를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B세포 같은 경우에는 병원균 맞춤형 항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항체는 뭐 대포알, 총알 뭐 이런 것들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바이러스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 바이러스에 딱 맞는 이런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항체는 바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대포라든가 총알이 부족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T세포 생성도 마찬가지고 B세포 생성에도 비타민 B6라든가 엽산, 비타민 B12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 감염에서 회복이 된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감염 이후에 우리 몸이 정상 상태로 다시 회복을 한다거나 혹은 재감염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포스트 코비드 19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 이상이라든가 염증 반응, 산화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근감소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면역 반응 이상과 관련돼 있는 영양소들이 뭐 비타민 D라든가 앞에 말씀드렸던 무기질 그리고 뭐 우유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면역 촉진 물질들이 관여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물질들이 결핍이 되는 경우에 이런 면역 반응 이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책으로 폴리페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생리 활성 물질은 주케미컬이라고 하는 오메가3 지방산 혹은 뭐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항산화 기능을 하는 식물성 물질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영양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결핍이 됐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섭취를 했을 때 잘 섭취를 했을 때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물질을 우리가 생리 활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들이 이런 생리 활성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리 활성 물질들은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항산화 영양 물질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근감소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열량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를 드리면 감염 후에 잘 회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섭취 그리고 미량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이 골고루 포함된 식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영양 과잉의 경우를 보면은요, 과식과 초과열량을 섭취를 하면 비만이 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비만 자체가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롱 코비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 중에서 면역 기능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역에 필요한 이 모든 영양소가 충분히 함유된 식품 한 가지만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좀 결론을 얘기 드리면 면역 기능을 높이는 특별한 음식이나 식품은 없지만 영양소 중에서 면역 기능과 관련이 없는 영양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데요. 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지 되고, 또 이 모든 영양소들을 골고루 먹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영양학회와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자전거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뒷바퀴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식품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 자전거 뒷바퀴는 여러 가지 색깔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탄수화물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곡류군, 자, 그다음에 단백질 근원 식품, 그리고 채소 과일, 그리고 우유 유제품, 지방과 당분이 들어 있는데요. 자, 이 각각의 색깔들에서 골고루 하나씩 먹게 되면은 골고루 먹을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도 충분히 섭취를 하고 운동도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식품군들에서 식단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곡류에서 주식, 밥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단백질 식품에서 고기 반찬 한 가지, 자, 그리고 과일 채소에서 채소 반찬들 구성을 하고, 과일과 우유를 간식으로 섭취를 하는, 자, 이러면 이제 골고루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섭취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알맞은 양을 먹어야지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때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영양소 섭취 상태와 건강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영양소 섭취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건강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영양소 섭취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을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더라도 건강 위험도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건강 위험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어쩌면 영양 권장량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영양소 결핍을 방지하기 위한 영양 권장량 대신에 만성질환의 예방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영양소 섭취 기준을 2005년부터 만들었고요. 최근에 5년 주기로 개정을 하고 있어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에너지나 다량 영양소 12종, 비타민 13종, 무기질 15종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만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성별, 연령별로 나눠서, 자, 그리고 임신 수유부 때는 얼마나 더 추가를 해야지 되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의 예를 이제 잠깐 들어보면은요. 자, 이렇게 비타민 A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그리고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 또 설정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충분 섭취량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영양 부족이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그리고 충분 섭취량을 참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과잉 섭취 방지를 위해 가지고는 상한 섭취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예로 17살 남학생들의 칼슘 필요량은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이 평균 한 750m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남자 17세 칼슘의 평균 필요량은 750mg입니다.
평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요, 개인에 따라서, 개인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양이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칼슘 500mg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00mg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평균 정도로 해서 50mg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세 남학생들의 칼슘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750mg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반은 충분하겠지만 반은 또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900mg을 권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권장 섭취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고 하는, 자,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값들이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활동량에 따라서 필요한 그 소모되는 이제 활동량에 따라 가지고 열량 필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량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세 사무직이라면 자, 저활동에 해당이 되는 2000칼로리가 하루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난 탄수화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 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가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지 적정 비율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식사 구성안인데요. 자, 자기에게 맞는 열량을 골라서 지금 현재로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요 열량에 해당이 되는 식품군들은 요만큼 먹어라라고 해서 이 식사 구성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1회 분량을 참고해서 식단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양 표시에서도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마 가공식품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영양 표시를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만약에 보충제를 먹고 있는 경우라면 내가 먹는 보충제에서, 자, 비타민 B6의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기 이제 보시면 25mg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25mg에 해당이 되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퍼센트 데일리 밸류라고 그래서 영양소 기준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1250%, 자, 영양소 기준치에 비해서 이게 1000배가 넘는 양을 복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안전할까라는 것을 확인할 때는 이 상한 섭취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68세 여성이라면 상한 섭취량이 100m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mg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괜찮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제 좀 바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나의 식생활은 어떤가, 잘 먹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도구로 영양 지수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균형, 절제, 실천 영역별로 식생활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이 세계 주기별로 미취학 학부모들을 위한 미취학 아동용, 그리고 학령기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나눠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설문지를 다운받은 다음에 함께 다운받은 엑셀 자료에다가 실제로 표기한 번호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얼마만큼 내가 이제 몇 점이나 나의 식생활이 몇 점인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몇 점, 절제 몇 점, 실천 몇 점 해서 총 영양지수 값은 몇 점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식생활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각 항목별로 이렇게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엔데믹 시대에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자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역 기능을 높이는 특별한 음식이나 식품은 없지만 영양소 중 면역 기능과 관련 없는 영양소도 없다라는 말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건강한 면역 기능 유지는 영양 부족,
과잉이 아닌 영양 균형을 이룰 때 달성할 수 있으며 골고루 알맞은 양의 식사를 통해 영양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김기남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2시 40분부터 20분간 진행됩니다. 엔데믹 시대에 건강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라는 주제로 신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원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김원경 교수님을 모시고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원경입니다. 오늘 제16회 영양의 날을 맞이하여 건강식에 관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비드-19에 의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건강과 면역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건강식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엔데믹 시대, 이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는 이 엔데믹 시대에 건강식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건강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는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만약 식사를 안 한다고 하면 금방 생명이 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식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식사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없고 활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한 느낌이 들 것이고, 또 에너지를 갖출 정도로 먹는다 하더라도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를 하게 되면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 암과 같은 다양한 만성 질환으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건강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식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지중해식이 건강식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구석기 식단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저지방식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 또 인기이기도 합니다. 또 대시 식단이라는 것도 있고, 채식을 하는 게 좋다, 자연식을 하는 게 좋다, 이와처럼 건강식에 관한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약식 동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음식과 약이 같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과 약은 같지 않습니다. 약은 어떤 양리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단시간 안에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음식은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거죠. 물론 음식도 건강하게 잘 먹으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마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음식을 먹는다고 단시간에 약처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건강식은 무엇일까요? 건강식은 인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한 섭취 기준을 충족하는 식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식에도 TPO가 있습니다. 예전의 건강식, 구석기 시대의 건강식, 조선시대의 건강식이 현재의 건강식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플레이스, 장소, 아프리카에 잘 먹지 못하는 지역의 건강식하고 지금 서구, 음식이 충분한 그런 지역의 건강식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르죠. 질병이 있는 사람, 혹은 이제 막 성장을 하는 아이들, 그 상황에 따라서 건강식은 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식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고 사실은 TPO가 있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각 나라의 식생활 환경에 맞는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보건복지부, 농림축산부, 식품의약안전처 3개의 부서가 합동으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각각의 건강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건강식에도 공통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강식의 필수 조건 3가지라고 하면 첫 번째 균형 잡힌 식사, 그 다음에 다양한 식사, 그리고 양을 지키는 식사. 그래서 이 3가지가 건강식의 중요한 공통된 포인트고, 그로 인해서 채소류는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매일 꼭 섭취해야 되는 거,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일정량을 꼭 섭취해야 되는 식품으로는 건강한 단백질 식품,
통곡물류, 과일류, 유제품, 그리고 많이 먹지 않으면 좋은 거, 섭취 제한이 필요한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그리고 추가된 당류, 염분, 알코올 음료 이런 것들이 모든 건강식에서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 어떤 음식이 좋으니까 그거를 많이 먹으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영양이 작용하는 것은 이 양동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특정한 식품을 좋다고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여기에 맞춰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 부족한 요 수준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이 팬데믹이 끝나가는 엔데믹 시대의 건강 식생활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 현황을 살펴볼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식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식생활 평가 지수를 보면은 그래도 보시면 평균이 62.4예요. 그러니까는 수, 우, 미, 양, 가로 따진다고 하면은 미도 안 되는 점수인 거죠.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젊은 연령, 나이가 어릴수록 더 점수가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이 평가 항목들이 건강식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점 미만인 점수들을 보면은 잡곡 섭취를 덜 합니다. 총 과일 섭취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생과일, 그 중에서도 생과일 섭취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 칼슘의 근원인 우유 및 유제품 섭취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또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이 50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주로 노인들, 어르신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탄수화물을 필요한 양, 권장하는 양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 현황은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코로나 이후에 식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군별 섭취를 살펴보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곡류와 채소류, 과일류의 섭취가 점점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여기 2019년, 20년 되어 있는데 여기 요 20년이 이제 팬데믹이 시작된 거죠. 그 양상이 달라지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육류는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당류, 총 당류입니다. 이게 아마 가당음료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과잉 섭취자 비율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우리 총 열량에서 지방을 30%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 26% 정도 되니까 아직은 평균 그 섭취 비율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 과일 섭취자의 비율을 보면은 그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낮은 그 어린 연령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평균은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연령에서 지방을 과잉 섭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젊은 어린 연령에서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결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침 결식이 남녀 모두에서 2020년 팬데믹이 되면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러한 양상이 조금씩 보이긴 했지만 그 양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게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팬데믹이 있으면서 저희가 야외 활동을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천율이 좀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만을 비롯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당뇨병이 2020년 팬데믹이 되면서 드라마틱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행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외식의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거리두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밖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외식의 비율은 줄어들었고 코로나 전 대비에도 줄어들었고 1차 유행 이후에도 또 현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외식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 서비스, 음식용품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배달을 통해서 이러한 음식들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즉석 식품류의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2019년, 20년을 지나면서 크게 증가한 게 즉석 조리식품입니다. 단순 가열 등의 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국탕, 순대 등의 식품.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HMR 혹은 RMR이라고 또 밀키트라고 말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나가서 사 먹는 대신에 배달을 통해서 이런 즉석 조리 식품을 사가지고 집에서 조리해서 먹는 그런 양상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식품을 구입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까요? 경험률이 높고 또 많이 구입의 변화가 생긴 것들을 살펴보면은 만두, 피자, 밥류, 즉석조리 육류, 뭐 반찬류가 일부 있지만 이런 것들 다 보세요. 뭐예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그리고 육류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이런 배달해서 사용하는 거는 좀 기름기가 적은 게 아마 아닐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뭐 족발이라든지 삼겹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드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고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채소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편식을 구입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조리가 번거로워요. 직접 조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조리를 잘 못하고 번거롭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간편식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데믹 시대 우리 건강 식생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건강식은 TPO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본 건데요. 여태까지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채소, 과일 섭취가 건강식의 주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팬데믹 시절 그 이전부터 채소, 과일 섭취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가공식품, HMR, RMR, 밀키트를 사면서 구입하면서도 여전히 이거에 대한 구입량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탄수화물 섭취 양상이 변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부터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본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은 만두, 빵, 밀가루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하고요. 가당 음료 섭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 섭취 양상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는 지방 섭취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식생활은. 그런데 최근에 지방 과잉 섭취자 비율이 젊은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하면서 이 지방 과잉 섭취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특히 포화 지방산 섭취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건강식 조건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건 적게 섭취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섭취가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량도 적고 이런 식생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만성질환, 비만을 비롯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팬데믹의 특징이 뭔가요?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 굉장히 많은 식생활 관련된 정보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식생활도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생활 변화에 따른 영양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건강 식생활 문제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런 엔데믹 시대의 건강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건강 식생활에 대한 실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식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채소예요. 우리 채소를 너무 많이 안 먹고 있어서 점점 걱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매 끼니 먹어야 돼요. 매 끼니 먹어야 되고 한 끼에 김치 빼고, 김치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김치는 염장식품이니까 염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죠. 많이 먹으면. 하지만 김치는 드셔도 되는데 김치를 먹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김치는 카운트하지 말자, 세지 말자. 매 끼니 김치 빼고 2가지 이상의 채소를 먹자. 채소라고 하면 다 샐러드만 생각하세요.
샐러드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물도 괜찮고요. 국에 들어가는 건더기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 반찬을 먹고요. 이 채소를 고르실 때 다양한 색깔,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주황색, 보라색 다양한 색깔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 보러 가셨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뭐 사지? 라고 생각이 들면 어제 산 거랑 다른 채소, 어제 산 거랑 다른 색깔의 채소, 다른 종류의 채소를 구입을 하시고 꼭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짙은 색깔의 엽채소, 이 녹색 채소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통곡물류를 좀 이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 아직은 밥이다 보니, 그리고 밀가루 음식도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흰쌀, 흰밥, 흰 밀가루 이런 거보다는 잡곡밥이나 통밀빵을 이용하자는 거죠. 이런 통곡물류에는요, 섬유소도 많이 있고 다양한 무기질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칼국수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요, 밀가루만 먹는 게 나쁜 거지, 밀가루를 먹을 때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 드시면은 이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드실 때는 충분한 채소를 곁들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단백질 식품은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단백질 식품도 건강한 단백질하고 조금 건강하지 않은 게 있죠. 건강한 단백질의 예로는 생선 및 폐류, 그 다음에 콩류 및 견과류, 기름기가 적은 부위의 육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닭가슴살을 너무 많이 드세요. 근데 닭가슴살만 좋은 단백질은 아니에요. 이런 생선, 콩류, 견과류,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류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대신에 가공류, 그리고 기름질 육류 같은 거는 좀 섭취량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름도 안 들어있고 이런 가공하지 않은 단백질 파우더를, 단백질 가루를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거는 건강식에서는 권장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러한 식품들을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이유로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단백질 파우더에는 단백질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단백질 식품을 드세요, 건강한 걸 드세요 하는 이유는 이 건강한 단백질 식품에는 단백질 이외에 우리 몸에 이로운 다양한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비타민 B12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다양한 무기질 같은 거, 철 이런 것들은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는 거에서는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런 건강한 단백질 식품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간식을 건강하게 선택하자는 거죠. 원래 간식의 의미는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꼭 그렇게만 이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거에 과일,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생과일로, 물론 갈아서 드실 수 있죠. 생과일을 갈아서 드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왜 생과일로 권고를 드리냐면은 갈아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먹게 돼요. 근데 과일에도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고 과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열량 섭취가 늘어날 수 있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과일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중성지방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과일은 다양한 색깔로 생과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간식을 선택한다고 하면 당류 함량이 많은 식품은 피하자. 그래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 보면은 당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하나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 하나가 4g의 당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청량음료 있는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5개예요. 한 컵을 먹으면 당류를 20g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한 개를 하면 3개 반이니까 한 14, 5g 그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하루에 50g 이내로 먹으라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능하면 많이 안 먹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리하다 보면 설탕이나 물엿이나 꿀이나 이런 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쓰게 되기 때문에 간식으로 드실 때는 제가 권하는 양은 최대한 하루에 20g은 넘지 않게, 가능하면 10g 이내로 드시고 최대한 20g 넘지 않게. 그러니까는 하루에 내가 너무 목마르고 힘들어서 콜라 하나 마셨다? 그러면 그날은 다른 단 거는 하나도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건강 체중이에요. 우리의 지금 최근에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비만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식사량을 유지하고 나에게 맞는 식사량을 알자.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식사량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알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체중이 늘지 않고 있다. 건강 체중을 유지하면서 그 체중이 계속 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현재 체중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식사량입니다. 그리고 운동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등도 강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영양 정보를 올바로 활용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영양 정보가 있어요. 누구는 무염식을 하라고 하고 누구는 또 염분을 먹어야 한다고 하고 너무 무염식하면 안 된다고 서로 상반되는 정보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를 활용하자. 그래서 식품안전나라라든지 대한영양사 협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관련 학회의 웹페이지를 이용하면은 이런 건강과 질환, 식사와 관련된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고요. 그 가공식품에 보면 영양 표시가 있어요. 이 영양 표시를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보가 다 나와 있고 최소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내가 먹는 음식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구나, 포화지방산이 들어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영양 상담이에요. 영양 상담은 어디서 받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영양사 선생님들이 여러 군데 계십니다. 보건소, 병원에서 건강증진센터, 혹시 병원을 다니신다면 병원의 영양사도 있고요. 그래서 또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들은 식단만 짜고 배식만 하는 영양사인가요? 아닙니다. 구내식당에 계신 영양 선생님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원래 식사를 통해서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소소한 것들을 대답을 해주실 수 있고 만약에 잘 모르신다고 하면 찾아서라도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영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 정보를 올바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과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건강식에 대해서 정말 속성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건강식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식품, 한 끼니 음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잘 먹었고 한 끼니 잘 먹었다고 해서 건강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는 한 끼 나쁘게 먹었다고 건강이 확 나빠지는 거 아니고 한 끼 잘 먹었다고 건강이 확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꾸준히 실천하셔야 되고요. 건강식의 중요한 속성은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다양하게 먹는 거, 그리고 나한테 맞는 양을 지키고 먹는 이 적정량, 요 세 가지고요. 엔데믹 시대의 건강식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과일을 섭취하시고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통곡물류 섭취를 늘리시고 건강한 단백질 선택, 단백질 파우더 아닙니다. 당류 섭취를 줄이시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엔데믹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건강식의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영양 전문가가 제공하는 영양 정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TV나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건강식에 관해서 또 뭐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건강식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식품, 한 가지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인 식생활의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양 전문가가 제공하는 영양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언을 드리는 거는요. 식생활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 식생활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의 문제예요. 우리 식품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가 영양 정책, 식생활 정책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서 우리 식생활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인 우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간편식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중에 가공품으로 나오는 건 당연히 최소한의 영양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최소한의 영양 기준이 그 영양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간편식의 영양 안전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단체급식소의 건강급식 기준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병원이나 학교,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겨서 어린이집 이런 데에 단체급식소는 건강급식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군부대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건강급식 기준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데가 어딜까요? 구내식당이에요. 구내식당에 가서 보면은 요즘은
맛이 중요하고 소비자의 기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맛있는 걸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맛있다 그럼 뭐예요? 단짠 맵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건강급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건강급식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양 전문 인력의 활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 식생활이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영양 전문 인력을 사회 곳곳에 배치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내 영양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있어요. 뭐 질병청에도 있고 식품의약안전처에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뭐 건강진진개발원에도 있고 다 거기서 영양 전문가가 활동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다 각각의 뭐 만성질환 관리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영양을 제일 위에서 보고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양과 관련된 다양한 식품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거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분석해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 내 영양 전담 부서의 신설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게 식생활하는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경 교수님께서는 건강식은 한 가지 식품, 한 끼니 음식이 아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의 결과이며 균형 있게 다양하게 적정량을 섭취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울러 엔데믹 시대와 부합하는 건강식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김원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는 3시부터 20분간 진행됩니다. 엔데믹 시대 건강기능식품이 나를 위한 건강한 선택이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통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 배윤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배윤정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고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엔데믹 시대 건강기능식품이 나를 위한 건강한 선택이 되려면 이란 주제로 말씀드릴 한국교통대학교 식품영양 전공의 배윤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2년도 영양의 날을 맞아 여러분들께 건강생활에 대한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엔데믹 시대에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3년 차인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코로나 이전의 삶을 우리는 꿈꾸지는 않고요.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우리의 삶과 함께하게 되는 그런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그런 미래 사회, 우리는 결국 준비해야 되겠죠. 따라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그 시대에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소나 식품의 섭취,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위생 관련한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변화가 야기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비만율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남녀에서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체중이 3kg 이상 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46%였고요. 이는 연령대별,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대와 모든 성별에서 체중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비만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저희가 활동 제한이라던가 아니면 식생활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식생활 변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식품 소비가 가정 내 조리 소비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식료품 구입이 증가했습니다. 외식 키수는 감소한 반면 배달 및 테이크아웃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엔데믹 시대에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식생활 변화 중에 큰 특징은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구글 트렌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를 나타내 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검색량이 가장 많았을 때를 100으로 정하고 그 이외의 시기별로 검색량을 상대적 수치로 변환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꾸준히 검색량이 늘어가고 있고요. 제일 검색량이 많았던 시기는 2021년도 상반기와 2022년도 상반기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관심도가 50 이상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기능식품 섭취의 양과 빈도가 증가하였냐는 질문에 78.2%가 증가하였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 및 사용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1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기능성에는 혈중 중성지방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됨 같은 기능성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성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능성 원료란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해당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하거나 아니면 가공한 것의 추출물, 정제물, 합성물, 복합물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혈중 중성지방 개선이라는 기능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는 DH 함유 유지 등을 떠올리실 수가 있고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주는 그런 기능성 원료로는 홍삼 등을 흔히 떠올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신경계, 감각계, 소화대사계, 심혈관계, 내분비계, 생식계 및 비뇨계, 근육계, 신체 방어 및 면역계, 기타와 같은 큰 카테고리 안에 총 47개의 기능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살펴보면 EPA 및 DH 함유 유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은행물 추출물, 홍상 등이 있고요. 만약 소비자가 혈행 개선이라는 기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해당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서 섭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코로나19 이후에 건강기능식품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섭취량을 늘린 건강기능식품으로 비타민 및 무기질, 인삼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발효 미생물 등을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이외에도 필수지방산, 식이섬유, 아미노산 및 단백질을 섭취를 늘렸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를 살펴보면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성 원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홍삼의 경우에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생산하거나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은 면역력 증진과 기타 여러 생체 내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대사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역력 증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만 노력하게 되는 수동적 예방을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전염병이 우리 주위에서 창궐하게 되는 이러한 현 상황에서는 면역력 증진과 같은 개인의 건강과 건강 증진과 위생관리를 생활화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현재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면역력 증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담긴 건강기능식품과 그다음에 코로나19와의 관계에 대해서 최신 연구들을 찾아보면서 관계성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IH 산하 NCBI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펀메드에 코비드-19과 푸드 서플리먼트를 검색한 결과 비타민 D, 비타민 C, 아연, 오메가3 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 및 성분들이 검색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한 손상은 사이토카인 스톰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있었고요. 심각한 코비드-19 상태에서는 면역체계 조절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 또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결국은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코로나 확진 후 중증도를 조금 약화시키고 백신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동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비타민 D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이고요. 혈중 칼슘 농도의 조절과 뼈의 건강 유지, 세포 분화와 증식 및 성장,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면역기 질환의 조절,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 억제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받은 기능성으로는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 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이라는 기능성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요. 비타민 D의 섭취 부족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감염 위험률을 조금 높인다는 언론에서의 보도도 굉장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하고요. 보시다시피 식사와 그 다음에 서플리먼트를 통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비타민 D는 체내에서 면역 반응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TNF-알파와 같은 그런 면역 물질의 생성을 감소시켜주기도 하고 질병의 중증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관찰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농도가 낮은 경우 코비드-19으로 인한 질병의 심각도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11개의 비타민 D에 대한 그런 중재 연구 결과에서도 비타민 D의 코비드-19과의 관련성 결과는 사실은 살짝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비타민 D가 코로나19의 관리 및 예방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타민 D가 가지는 선천 면역이라던가 적응 면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를 해봤을 때 비타민 D의 영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타민 D 영양 상태를 살펴보면요. 아까 햇빛을 통해서 체내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햇빛에 노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용하는 식품 중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식품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고 충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보충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비타민 D 단독으로도 보충제가 나오지만 칼슘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엽산과 같은 여러 영양소와 같이 복합된 상태로 보충제가 보통 많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고칼슘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 후 복용을 해야 되고요. 1일 섭취량은 3에서 약 10마이크로그램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할 때는 1일 섭취량과 비타민 D 보충제가 어떠한 영양소와 같이 합쳐져 있는지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비타민 D 보충제를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형태로 적당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작용을 하는 미생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받은 기능성의 내용으로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그런 장 건강에 관련된 거 이외에도 면역감인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 코 상태 개선,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과 같은 다른 기능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사스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감염은 면역 기능 장애 및 장내 미생물균을 변경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코비드-19으로 인한 선천 면역의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프로바이오틱스와 코비드-19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연구 결과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지는 건강 기능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하게 섭취를 한다면 면역력 증진과 함께 일부 원하고자 하는 기능성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잠깐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 실태와 그 다음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7년 대비 2019년에 생산 실적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증가하는 그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지키시고 1일 섭취량을 고려하셔서 만약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신다면 면역력 증진과 기타 다른 기능성을 획득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유아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고요. 그리고 대사 능력이 아직 완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굉장히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나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게 되는 EPA 및 DH 함유 유지의 경우에는요,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 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고요. 또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혈압 강화제 등의 의약품을 복용할 때도 오메가3 섭취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젤리나 사탕 같은 모양의 건강기능식품은 맛과 모양이 굉장히 음식과 유사하고 특히 음식 중에 간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음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요. 만약에 자녀분들께서 젤리나 사탕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면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는 분이 건강기능식품을 한 개 섭취하는 경우에는 약물의 효능이 저하되거나 오히려 상승돼서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삼을 보시면요. 홍삼은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삼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은요. 혈소판 응집을 억제시키고 혈당 저하를 굉장히 강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홍삼을 섭취하는 분께서 당뇨 치료제나 그다음에 혈액 항응고제를 같이 복용하신다면 굉장히 섭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능성별 원료별 섭취 시 주의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우리가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 마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인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크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품의 포장에 이런 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제품의 포장에 이러한 마크가 없다면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임을 의미하므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옆에 나와 있는 GMP 마크는요, 기능성과 더불어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매 요령으로는
제품의 표시 사항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제품의 표시 사항의 항목으로는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 영양 정보, 기능 정보,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있고요. 이러한 지침들을 잘 지켜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한다면 원하고자 하는 기능성을 얻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을 이상 사례를 대비해서 신고 전화번호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 요령 세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가 허위나 가대 광고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입니다. 식품은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의약품의 그런 효능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단순히 기능성을 유지한다던가 증진시키는 효능 정도를 기대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그런 홍보 문구라던가 아니면 표시에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것은 허위 가대 광고에 속합니다. 옆에서 보시는 것은 표시 광고 사전 필 마크입니다. 이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심의를 통과한 제품에만 부착할 수 있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시 광고 사전 심의 필 마크를 보시고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를 하신다면 기능성에 대한 허위 광고에 이제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조금 살펴보면요. 충분히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비자 측면에서는 과다 섭취나 오남용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화해서 판매하게 되는 방안을 현재 관련 부처에서는 계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당하는 제안이 진행이 된다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과다 섭취 및 오남용으로부터의 이제 보호 효과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능성이 발굴되고 있으며 기능성 원료도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소비자들 맞춤형으로 지금 앞단계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현명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거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엔데믹 시대에 나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 이전에 우리는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된 식사를 통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충분한 식사와 함께 더불어 적당한 신체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건강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건강한 식사 및 생활 습관 그리고 신체 활동으로도 조금 건강에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때는 원하는 기능성을 찾아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기능식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 앞으로 우리 함께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내 몸에 맞게 똑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는 알짜배기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배훈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식생활 모습과 건강 상태를 돌이켜보고 다시금 올바른 식습관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는 영양 관련 5개의 학회 및 단체로 구성된 영양의 날 추진위원회가 함께 개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영양사협회와 관련 학회는 국민 모두가 올바른 식생활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엔데믹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매년 10월 14일 영양의 날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2022년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